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버스 기사와 한 아이가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2011년 봄 서울 외곽의 어느 버스 노선. 새벽 첫 차부터 막차까지 박동수 씨는 하루에 12시간을 운전대를 잡고 살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44.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버스 기사로 성실하게 일하던 평범한 중년 남자였죠. 그런데 어느 봄날 저녁 막차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승객이 다 내리고 나서도 한 아이가 맨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동수 씨가 뒤를 돌아보니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얼굴을 묶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얘야, 어디 가야 하는데? 집이 어디니?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야근이에요. 아빠는 없어요. 동수 씨는 규정대로 하자면 파출소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이 덜덜 떨고 있는 걸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한소연,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날 소연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집에 가기 싫어서 버스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힘든 일 있었니? 아저씨한테 말해봐. 소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내일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가방골이 없어졌어요. 애들이 제 거 숨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수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학여행을 앞둔 아이에게 가방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걸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동수 씨는 아이를 데리고 버스 차고지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분홍색 고래 모양 가방고리를 하나 샀어요. 가격은 3,000원. 당시 동수 씨에게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새 거야. 내일 이거 달고 가. 훨씬 예쁘잖아. 소연이는 그제야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 분홍고래 가방고리를 꼭 쥐었습니다. 동수 씨는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어머니에게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아이가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요. 일주일 뒤 한 여성이 동수 씨가 일하는 근처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소연이의 어머니 이선영 씨였어요. 그녀는 동수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아저씨 덕분에 수학여행도 잘 다녀왔어요. 그 가방고리를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선영 씨는 싱글맘이었습니다.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소연이를 키우고 있었죠. 야근이 잦아서 아이 곁에 많이 있어주지 못하는 게 늘 미안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동수 씨와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연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됐어요. 둘 다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 봄 동수 씨와 선영 씨는 조용히 재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도 거의 없는 구청 복도에서의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날 소연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됐고 새 교복을 입고 식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동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은 아직 아빠가 아니라 엄마와 결혼한 박 아저씨일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문은 안에서 열리는 법이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연이는 자기 방문을 꽝 닫고
자물쇠까지 잠갔습니다. 동수 씨는 그 소리를 복도에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앞에 작은 메모를 붙였죠. 소연아, 배고프면 나와. 아저씨가 밥 차려놨어. 그 메모는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들은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밤중에 조용히 먹었던 거죠. 동수 씨는 씩 웃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수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나는 기다리자. 그리고 그 문 밖에서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자. 자,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2013년 가을, 동수 씨와 선영 씨가 재혼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예요. 소연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여전히 동수 씨를 박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집에서도 거의 말을 안 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밥 먹을 때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동수 씨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것들로 존재감을 표현했어요. 소연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해뒀다가 식탁에 올려놓는다거나 비 오는 날 우산을 현관에 챙겨놓는다거나 하는 식이었죠. 선영 씨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여보, 소연이가 너무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동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가 엄마 옆에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하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동수 씨도 몰랐습니다. 소연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요. 중학교 2학년 교실은 잔인합니다. 특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누군가를 쉽게 타깃으로 삼죠. 소연이는 전학을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다니던 학교였는데 재혼 소식이 반 아이들에게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야, 한소연. 새아빠 생겼다며? 어때? 어색하지 않아? 엄마 재혼하면 집에서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나 같으면 진짜 싫을 것 같은데. 근데 새아빠가 뭐 하시는데? 돈 많아? 아님 그냥 엄마가 외로워서 재혼한 거야? 아이들은 악의 없이 던지는 질문들이었지만 소연이에게는 칼이 됐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말들을 견디며 소연이는 점점 더 마음의 문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어요. 소연이의 체육복이 사라진 겁니다. 락커에 넣어뒀던 체육복이 갑자기 없어졌고 1시간 뒤 화장실 휴지통에서 구겨진 채로 발견됐죠. 그것도 물에 젖은 상태로요. 담임 선생님이 급히 소집을 걸었습니다. 반 아이들 전체를 교실에 모아놓고 따졌어요. 누가 했어?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야. 당장 나와.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아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근데 소연이가 스스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좀 이상했잖아요. 맨날 혼자 있고. 순간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소연이 요즘 표정도 안 좋고 혼자 중얼거릴 때도 있었어요. 관심 끌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소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책상을 붙들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보호자 상담이 필요할 것 같구나. 소연아, 내일 엄마나 아빠 모시고 와. 그 말에 소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연이는 엄마에게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영 씨는 당황했어요. 다음 날은 일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날이었거든요.
소연아, 미안한데. 엄마가 내일 정말 못 가. 박 아저씨가 대신 가면 안 될까? 소연이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저씨는 오지 마요. 소연아, 근데 창피하니까요. 애들이 다 알잖아요. 새아빠라고. 거기 오시면 더 놀림받을 것 같아요. 선영 씨는 난처했습니다. 동수 씨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소연이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동수 씨는 학교에 갔습니다. 소연이는 복도에서 동수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동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아저씨가 내 아빠는 아니지만 지금 내 보호자야. 선생님이 보호자 상담을 요청했으면 누군가는 와야지. 엄마가 못 오니까 내가 온 거야.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동수 씨를 보더니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이 엄마가 올 줄 알았거든요. 아, 아버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수입니다. 소연이 의부사버지입니다. 동수 씨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요, 소연이 체육복이 화장실에서 발견된 건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해서요. 아이들 사이에서 좀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요. 동수 씨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로는 소연이가 스스로 그랬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증거는 있나요? 소연이가 직접 그랬다는 증거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아이들 진술을 종합해보면 진술이요? 누구 진술인가요? 동수 씨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함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약간 움찔했습니다. 그게 반 아이들 몇몇이 최근 소연이가 좀 이상했다고.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건 추측이잖아요. 소연이 앞에서 직접 물어보셨나요? 왜 체육복이 그렇게 됐는지, 누가 그랬을 것 같은지요? 담임 선생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소연이에게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학교에 CCTV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증거도 없이 아이를 의심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 말에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이는 옆에서 동수 씨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닌데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요. 담임 선생님은 결국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어요. 체육복을 훔친 건 다른 반 아이들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요즘 혼자 있는 걸 보고 장난삼아 괴롭힌 거였죠. 학교 측에서 공식 사과가 나왔고 소연이에게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소연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연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동수 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동수 씨 옆에 앉았어요. 동수 씨는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배고프니? 라면 끓여줄까?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동수 씨는 응하고 짧게 대답했고 둘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의 방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활짝 열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잠그지는 않은 거죠.
동수 씨는 복도를 지나가다 그걸 확인했고 혼자 작게 웃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리는 거야. 천천히 기다리자.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2016년 겨울 소연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동수 씨 가족이 함께 산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죠. 소연이는 여전히 동수 씨를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예전처럼 방문을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거실에 나와서 TV를 같이 보기도 했고 식사 시간에는 학교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도 했어요. 동수 씨는 여전히 새벽 첫 차를 몰았습니다. 버스 기사 일은 고됐지만 수입이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집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선영 씨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였죠. 낮에는 선영 씨가, 저녁에는 동수 씨가 주로 일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동수 씨는 분식집 카운터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고 손님 몇 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손님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떡볶이에 머리카락 들어갔잖아. 동수 씨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바로 새로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진정할 기미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새로 해? 지금 장난해? 이거 먹다가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환불하고 위생 신고할 거야. 동수 씨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위생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환불해드리고 음료도 서비스로. 음료? 지금 나한테 음료로 무마하려고? 당신네 같은 데가 장사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불결한 곳에서. 손님의 목소리는 이제 욕설 섞인 고함이 됐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동수 씨는 참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속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교복 입은 소연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가게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를 들은 겁니다. 소연이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손님 한 명이 동수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동수 씨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요. 소연이는 그 손님 앞으로 걸어가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실수에 대해서는 사과드렸잖아요. 환불도 해드린다고 했고요. 근데 왜 계속 욕을 하세요? 손님은 소연이를 보고 코웃음 쳤습니다. 야, 너 누구야? 여기 딸이야? 애가 어른한테 말대꾸야? 소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정당한 항의예요. 우리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그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수 씨는 얼어붙었어요. 방금 소연이가 뭐라고 했죠? 우리 아빠라고 했습니다. 3년 넘게 아저씨라고 부르던 그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입 밖에 냈어요. 손님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아빠? 에이, 됐어. 그냥 환불이나 해줘. 손님은 돈을 받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고 소연이는 동수 씨를 돌아봤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거죠. 아저씨, 아니, 동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떡볶이 해줄까?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떡볶이를 먹었어요. 하지만 동수 씨의 눈가가 붉어진 걸 소연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 씨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적금 하나 들고 싶은데요. 명의는 한소연으로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동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딸입니다. 그날부터 동수 씨는 매달 30만 원씩 소연이 명의의 적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에게는 비밀이었어요. 선영 씨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수 씨 혼자만 아는 비밀이었죠. 적금 통장 첫 페이지에 동수 씨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소연아, 이 돈은 내가 나중에 내 인생을 선택할 때 쓰렴.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 아빠가 응원한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동수 씨는 가장 먼저 그 적금부터 채웠습니다. 버스 기사 월급과 분식집 수입을 합쳐도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 30만 원만큼은 절대 빼먹지 않았어요. 때로는 자기 점심을 굶어가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동수 씨는 소연이 명의로 보험도 하나 들었습니다. 교육보험이었어요. 만약 소연이가 나중에 대학에 가거나 더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면 쓸 수 있도록요. 매달 보험료는 15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동수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꿈꾸는 게 뭔지 아직 모르지만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만큼은 내가 만들어주고 싶어. 분식집 카운터 서랍 깊숙한 곳에 동수 씨는 그 적금 통장과 보험 증서를 넣어뒀습니다. 가끔씩 꺼내보며 도장 찍힌 날짜들을 확인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는 그 숫자들이 동수 씨에게는 소연이와의 시간이 쌓여가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여전히 동수 씨를 아저씨라고 부르다가 가끔 실수로 아빠라고 하고는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쌓이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관계였으니까요. 몇 달 뒤 소연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동수 씨는 작은 케이크를 사왔어요. 초는 17개. 소연이는 초를 끄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뭐 빌었어?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밀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 둘 다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선영 씨는 눈물을 글썽였고 동수 씨는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소연이가 자연스럽게 아빠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제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 씨는 적금 통장 메모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오늘 내가 날 아빠라고 불러줬구나. 고마워. 나는 평생 내 아빠로 살게.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2019년 봄 소연이는 의과대학을 합격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의사를 꿈꿨던 소연이는 수능을 치르고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경쟁이 치열했고 공부량도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소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동수 씨는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했습니다. 의대 등록금은 비쌌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생활비, 책가, 실습비까지 합치면 매달 상당한 돈이 들어갔죠. 동수 씨는 버스 기사 일을 그만두고 분식집 운영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어요. 선영 씨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몸 상하겠어요. 동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딸이 의사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 딸. 동수 씨는 이제 자연스럽게 소연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연이도 동수 씨를 아빠라고 불렀고요. 세 식구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대 6학년이 되던 해 소연이는 인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밤샘 당직도 많았고 주말도 거의 없었죠.
그래도 소연이는 즐거워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힘들지만 보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턴 과정이 끝날 무렵 소연이는 전공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외과, 내과, 소아과, 정신과 여러 선택지가 있었어요. 동기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과를 선택했습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곳이요. 하지만 소연이는 소아과를 택했습니다. 선영 씨가 물었어요. 소연아, 소아과는 힘들다던데 괜찮겠어?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비 오는 날 버스에서 울고 있었던 거. 응, 기억하지. 그때 아빠가 나한테 분홍고래 가방고리 사주셨잖아요.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때 느꼈어요. 아,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픈 아이들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 동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연이의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어요. 소연이는 소아과 레지던트로 들어갔습니다. 2020년 레지던트 1년차가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36시간 연속 당직, 주말 없는 근무, 쏟아지는 환자들. 소연이는 매일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어느 날 소연이가 새벽 3시에 집에 왔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동수 씨가 카운터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소연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왜 안 주무세요? 응? 아, 소연아. 왔어?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까? 아빠, 너무 늦었어요.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 넌 밤새 일했잖아. 좀 먹어야지. 동수 씨는 라면을 끓여주고 소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소연이는 라면을 먹다가 문득 말했어요. 아빠, 나 오늘 애기 살렸어요. 응? 미숙아였는데 호흡 곤란으로 왔어요. 정말 위급했는데 우리가 잘 처치해서 살렸어요. 엄마가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동수 씨는 소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1년 가을, 선영 씨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췌장암이었고 사기였어요.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소연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의사인데 엄마의 병을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선영 씨는 증상이 있었지만 딸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내가 의사잖아요. 소연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병은 빠르게 진행됐고 선영 씨는 점점 약해졌어요. 동수 씨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선영 씨를 간호했습니다. 분식집은 임시 휴업을 했어요. 소연이도 당직이 없는 날은 병원에 와서 엄마 곁을 지켰죠. 어느 날 밤 선영 씨가 동수 씨를 불렀습니다. 소연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여보, 응, 말해요. 소연이, 부탁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나아야. 여보, 우리 둘 다 알잖아요. 나 얼마 안 남았어요. 선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연이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마음이 여려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해요. 그리고 고집이 세서 잘못된 길로 가도 돌아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끝까지 옆에 있어줘요. 제발. 동수 씨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지킬게요. 평생 지킬게요. 그리고 저 서랍 좀 열어봐요. 동수 씨가 서랍을 열자
분홍고래 가방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거요. 소연이가 아직도 이거 가지고 다녀요. 가방에 달고. 당신이 처음 준 선물이라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소연이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죠? 절대 떠나지 마요. 2022년 봄 선영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도 많지 않았고 지인도 몇 명 없었어요. 하지만 분식집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소연이 병원 동료들도 왔고요. 소연이는 3일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엄마 영정 사진만 바라봤어요. 동수 씨는 옆에서 소연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소연이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아빠, 나 이제 어떡해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동수 씨는 소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내가 옆에 있을게. 아빠도 날 떠나면 어떡해요? 나 혼자 남으면 떠나지 않아. 절대 안 떠나. 아빠는 소연이가 혼자가 되게 두지 않아. 그날 밤 소연이는 동수 씨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악몽을 꾼 뒤 엄마 옆에서 잠들던 것처럼요. 동수 씨는 소연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자. 선영이가 부탁한 거야. 끝까지 지키자. 장례 후 동수 씨는 분식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였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홀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보다 더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소연이 대출금 상환도 도와줘야 했고 생활비도 보태줘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소연이는 레지던트 2년차가 됐습니다. 여전히 바쁜 나날이었지만 이젠 조금 익숙해졌어요. 어린 환자들을 돌보면서 소연이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돌봐주던 그 따뜻함을요. 어느 날 소연이가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채로요. 가방에는 여전히 분홍고래 가방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환자 엄마한테 칭찬받았어요. 선생님 만나서 다행이라고. 동수 씨는 웃었습니다. 잘했네. 우리 딸 최고야. 소연이는 가방고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아빠, 이거 아직도 갖고 다녀요. 이거 보면 힘이 나요. 그래, 잃어버리지 마. 네, 절대 안 잃어버릴 거예요. 2023년 여름 소연이는 레지던트 2년차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는 후배들도 생겼고 나름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연이가 동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동수 씨는 떡볶이를 볶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누구? 제 남자친구요. 동수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소연이가 어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29, 레지던트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성인이었죠.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이름은 정민재예요. 32이고요. 약대 나와서 MBA까지 했대요. 지금은 가족 사업 돕고 있고요. 약대? 그럼 약사? 네, 근데 약국 경영 쪽에 관심이 많대요. 아빠 회사가 약국 체인이라서요.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스펙이 좋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티 내지 않았죠.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 밥이나 같이 먹자. 며칠 뒤 정민재가 분식집에 왔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정장은 아니었지만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어서 와요. 박동수입니다. 소연이 아버지고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민재의 악수는 적당히 힘이 있었지만 왠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악수 시간도 정확히 3초, 눈 맞춤도 딱 적절한 정도. 마치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동수 씨는 민재를 관찰했습니다. 민재는 말수가 적었어요. 질문에 대답은 정확하게 했지만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가끔씩 분식집 내부를 둘러보며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됐네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실례가 아니라면요. 동수 씨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매출을 묻다니. 하지만 민재는 태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경영 쪽 일을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그냥 궁금해서요. 그렇군요. 뭐 크게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살만은 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식집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주방 구조, 테이블 배치, 손님 동선까지 마치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하듯이요. 소연이는 그 모습이 약간 불편했지만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아빠, 민재 오빠가 맛있다고 하던데요? 떡볶이. 그래, 다행이네. 더 먹을래요? 아니요, 충분히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민재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한마디 덧붙였어요. 사장님, 현장 운영이 정말 튼튼하시네요. 무언가 관리나 동선 효율이 좋아 보입니다. 동수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현장 운영이라니. 이건 그냥 작은 분식집인데 무슨 공장 평가하듯 말하는 거죠? 민재가 가고 나서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때요? 괜찮죠? 동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뭔가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 아빠, 민재 오빠는 원래 그래요. 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은 따뜻해요. 그래, 그럼 됐다. 내가 좋으면 됐지. 하지만 동수 씨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또 다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 오후 분식집 문이 열리더니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정민재 엄마예요. 우미라라고 합니다. 동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 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시군요. 어서 앉으세요. 우미라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가게 내부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요. 상견례 전에 예의상 한번 들러봤어요. 우리 아들이 소연 씨랑 만나는 곳이 어딘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미라는 주방 쪽도 보고 테이블 배치도 보고 심지어 화장실 쪽까지 고개를 돌려 살폈습니다. 동수 씨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커피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 카페인 안 마시거든요. 그냥 잠깐만 보고 갈게요. 우미라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운터, 메뉴판, 주방 기구까지 마치 무슨 조사를 하듯이요. 혹시 왜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아버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어디서 일하시는지라는 말투도 그렇고 마치 품평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미라는 15분 정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상견례 때 뵙죠. 다음 주말로 잡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미라가 나간 뒤 동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찝찝했어요. 예고도 없이 와서 가게를 살피고 사진까지 찍고 가다니 마치 탐문하듯이요. 그날 저녁 소연이가 자취방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관 신발장의 신발 배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실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어요.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있던 서류들이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분명 자기가 정리해둔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병원 서류들. 누군가 이걸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잠금 장치를 보니 열쇠 구멍 주변에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누군가 다른 열쇠로 문을 열었던 흔적 같았습니다. 소연이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혹시 도둑?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녁에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혹시 오늘 우리 집에 왔었어? 응? 아니, 안 갔는데. 왜? 아니, 그냥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아서. 뭐, 도둑?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물건이 없어진 건 없어. 근데 서랍 배치가 달라지고 문 잠금 장치에 흔적이 있어. 민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혹시 관리실에서 점검 온 거 아닐까? 요즘 가스 점검한다고 해서. 가스 점검? 나는 연락 못 받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너 병원에서 바빴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일 관리실에 확인해 봐. 소연이는 찝찝했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기 사생활을 들여다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며칠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이었어요. 민재 측에서 예약한 곳이었죠. 동수 씨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다림질을 깨끗하게 해서 입었어요. 소연이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오느라 조금 늦었고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아빠, 제가 너무 늦었죠? 괜찮아. 내가 바빴는데 어쩌겠어. 가자. 한정식당 룸에 들어서자 민재 가족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재, 그의 어머니 우미라, 아버지 정성국, 그리고 여동생 정다영까지 4명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늦으셨네요. 우미라의 첫마디였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지적이었죠. 동수 씨는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연이가 병원 일이 늦어져서요. 의사면 시간 관리는 철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앉으세요.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대화는 거의 우미라가 주도했어요. 소연 씨, 레지던트 몇 년 차죠? 2년 차입니다. 2년 차면 아직 한참 남았네요. 전문이 되려면 얼마나 더 걸려요? 2년 더 남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레지던트 월급이 얼마나 돼요? 소연이는 당황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월급을 묻다니.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죠? 동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댁, 그건 좀 사적인 질문 아닙니까? 우미라는 동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사적인 질문? 결혼을 앞둔 사이인데 경제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게 당연하죠. 아니면 숨길 게 있으세요? 숨길 건 없지만 예의상. 예의요? 예의를 말씀하시려면 먼저 시간 약속은 지키셨어야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는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고 민재 아버지 정성국은 그냥 음식만 먹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민재 여동생 다연만 불편한 표정으로 소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우미라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상견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동수 씨와 소연이는 긴장했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3대째 약국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체인점이 50개가 넘죠. 민재가 이걸 이어받을 예정이고요. 우미라는 소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단순히 며느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에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의사 타이틀은 홍보에 아주 좋거든요. 특히 소아과 전문이면 더 좋고요. 소연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약국 체인 확장할 때 의료 자문 역할을 하시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브랜드의 얼굴이 되시는 거죠. 물론 그만큼 대우는 해드립니다. 그 말에는 소연이를 사람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미라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대릴 사위 같은 개념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정근대적이죠. 대신 대릴 며느리처럼 소연 씨가 완전히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붓아버지와의 법적, 경제적 연은 정리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동수 씨는 숟가락을 놓았고 소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희 집안은 혈연을 중요시합니다. 혼주석도 마찬가지고요. 친혈족만 혼주로 인정합니다. 의붓아버지는 죄송하지만 혼주석에 앉으실 수 없습니다. 동수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연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기존 가족 관계를 정리하고 오셔야 한다는 거죠. 소연이를 선택지로 몰지 말아 주십시오. 동수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미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선택지요? 이건 현실입니다. 결혼은 개인 간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 간의 결합이에요. 그리고 우미라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동수 씨의 분식집 매출 자료, 재산 내역, 심지어 과거 이혼 기록까지 있었어요. 우리는 조사를 했습니다. 박동수 씨, 당신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않더군요. 분식집 수익도 미미하고 빚도 좀 있고 혹시 그동안 소연 씨 등에 빨대 꽂으신 건 아니죠? 그 말에 소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해? 사실을 확인하는 게 너무해요?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데 신부 측 재정 상태 확인하는 게 당연하죠. 동수 씨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연이 명의의 적금 통장 사본과 보험 납입 증명서였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미라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적금 통장? 소연이 명의로 제가 매달 30만 원씩 넣은 적금입니다. 7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교육보험입니다. 매달 15만 원씩 6년째 넣고 있습니다. 제 통장에서 나간 돈입니다. 우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 의대 학자금 대출 상환도 제가 절반 부담했습니다. 영수증 다 있습니다. 빨대를 꽂은 게 아니라 제가 이 아이에게 쏟아부은 겁니다. 제 딸이니까요. 동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미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금방 태세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제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려면 기존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민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좀. 민재, 닥쳐. 이건 어른들 대화야. 우미라는 다시 소연이를 봤습니다. 소연 씨,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평생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분명합니다. 새아빠 주제에 혼주석에 앉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새아빠 주제에.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소연이의 손이 떨렸어요. 동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다음 주까지 답 주세요.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동수 씨와 소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왜?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동수 씨는 소연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근데 아빠, 나 어떡하지? 민재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부모님이. 소연아, 잘 들어.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끼리 하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가족이 되면 평생 힘들어. 그리고 소연아, 내가 선택해야 해.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지지할 거야. 하지만 조건으로 들어가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야. 소연이는 울먹였습니다. 아빠 잃고 싶지 않아요. 나도 널 잃고 싶지 않아. 근데 내 행복이 먼저야. 잘 생각해봐. 그날 밤 소연이는 방에서 분홍고래 가방고리를 꺼내봤습니다. 손때 묻고 색이 바랜 그 가방고리를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진짜 가족은 누구지? 피로 이어진 사람?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이는 그 시간 내내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재에게서는 매일 연락이 왔어요. 소연아, 엄마 말씀은 좀 심했어. 미안해. 하지만 우리 결혼하면 엄마도 달라질 거야. 오빠, 근데 그 조건은 형식적인 거야.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냥 서류상으로만 정리하는 거지. 소연이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 정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왠지 아빠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당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소연이는 현관 앞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민재의 여동생 정다현이었어요. 언니. 다현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고요. 다현아, 여기 어떻게? 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다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언니,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USB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현이 설명했어요. 언니, 사실 우리 엄마가 탐정을 고용했어요. 언니 아버지 조사하려고요. 뭐? 그리고 언니 자취방에 들어간 것도 우리 엄마예요. 소연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관리실에 돈 주고 마스터키 복제했대요. 상견례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언니 서류 다 확인했어요. 통장 잔고, 보험, 심지어 병원 인사기록까지. 다현은 울먹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오빠한테 보고하는 거 우연히 들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맞나 싶어서. 소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이건 뭐야? 오빠가 회사 내부 회의에서 한 말이에요. 녹음한 거예요. 언니가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해요. 다현은 사진도 꺼냈습니다. 소연이 자취방 문 잠금 장치를 누군가 열쇠로 여는 사진, 그리고 서랍을 뒤지는 사람의 뒷모습 사진이었어요. 복도 CCTV에 찍힌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야? 아니요. 엄마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가 지시한 거예요. 소연이는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오디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소음이 들렸고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한소연 씨를 브랜드 홍보 모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아과 전문이라는 타이틀이 약국체인 이미지에 긍정적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 근데 결혼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재 상견례 끝나고 조건만 정리되면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건이요? 민재 내 의붓아버지와의 관계 정리요. 어머니께서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을 혼주로 인정 안 하시거든요. 그 부분만 정리되면 우미라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재야, 그리고 나중에 소연 씨 병원 그만두게 해야 해. 레지던트 끝나면 우리 쪽 일에 집중시켜. 민재 네 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 타이틀만 유지하면 돼. 실제로 일할 필요는 없어. 우리 홍보 영상 찍고 행사 나가고 그 정도면 충분해. 민재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소연이는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자기를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 자산으로 본 거였어요. 결혼도 사랑도 아니고 그냥 경영 전략이었던 겁니다. 소연이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시간 돼? 응, 왜? 만나야겠어. 지금 당장. 1시간 뒤, 둘은 소연이 자취방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소연이는 USB와 사진을 민재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오빠가 듣고 설명해줘. 민재는 USB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그게 중요해? 내용이 사실이야, 아니야? 민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연아, 이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오빠가 나를 홍보 모델로 쓰려고 결혼한다는 게 오해야? 우리 집 문 열쇠 복제해서 내 서류 뒤진 게 오해야? 그건 엄마가 한 거야. 나는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 녹음 들었어. 오빠도 알고 있었어. 조건만 정리되면이라고 했잖아.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소연아, 이게 우리 집안 방식이야. 결혼은 전략이야.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전략? 사람을 전략으로 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현실이 그래. 우리 같은 집안은 결혼도 사업의 연장이야. 너도 혜택 받잖아. 평생 안정적인 삶, 경제적 자유. 그 대신 내 아빠를 버리라고?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비웃었어요. 오빠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필요해서 선택한 거였어. 소연아, 이제 됐어. 나도 선택할게. 소연이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손목을 붙잡았어요. 소연아, 진정해.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연을 끊을 거야. 오빠랑 오빠 가족이랑 전부. 소연아,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조건 가진 남자 다시 못 만나. 소연이는 손목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조건? 오빠한테는 조건밖에 없구나. 사람은 없고. 그날 밤 소연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식집은 이미 문을 닫았고 동수 씨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빠, 응? 왔어? 밥 먹었어?
소연이는 동수 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나 결혼 안 할 것 같아. 동수 씨는 장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소연이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USB 녹음 파일, 자취방 무단 침입, 민재의 본심까지 다 털어놨어요. 동수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소연이를 위로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아빠, 나 바보 같죠? 사람도 제대로 못 봐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아빠,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나요. 새아빠 주제라는 말. 동수 씨는 소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나는 내 새아빠가 맞아. 피를 나눈 아빠는 아니지.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날 아빠라고 부르잖아. 그걸로 충분해. 소연이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동수 씨는 그저 소연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아빠한테 상처 줘서. 상처 안 받았어. 나는 괜찮아. 내가 괜찮으면 돼. 다음 날 소연이는 공식적으로 민재 가족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수 씨 없이 소연이 혼자 갔어요. 같은 한정식당 룸이었습니다. 민재 가족이 앉아 있었고 우미라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결정했어요? 우미라가 먼저 물었습니다. 마치 계약 체결을 기다리는 사업가처럼요. 소연이는 가방에서 USB와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제 자취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증거요. 그리고 민재 오빠가 회사 회의에서 저를 브랜드 자산으로 평가한 녹음 파일이요. 우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고 정성국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 누가 줬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들이 저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봤다는 거예요. 소연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결심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집 문을 열고 제 사생활을 뒤진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우미라가 비웃었습니다. 고소? 해봐요. 당신 같은 레지던트가 우리 변호사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우리는 아들 결혼 상대로 적합한지 확인한 것뿐이에요. 뭐가 잘못됐죠? 소연이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확인하고 평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그 의붓아버지 말이에요? 네, 제 아버지예요. 소연이는 가방에서 분홍고래 가방고리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고 색 바랜 그것을요. 이거 보이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버스에서 울고 있을 때 우리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 3,000원짜리 가방고리요. 우미라는 코웃음 쳤습니다. 고작 3,000원짜리 가방고리 가지고. 네, 3,000원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100만 원보다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날 그 3,000원으로 누군가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소연이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 명의의 적금 통장이에요. 아빠가 7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넣으신 거예요. 제가 모르게요. 그리고 교육보험도 6년째 부어주고 계세요. 학자금 대출 상환도 절반 도와주셨고요. 종이 위에는 동수 씨의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렴. 아빠가 응원한다. 당신들은 저를 자산으로 봤지만
우리 아빠는 저를 사랑으로 봐주셨어요. 당신들은 제게 조건을 걸었지만 우리 아빠는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소연이는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빠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죠. 필요해서 선택했을 뿐이고, 나도 이제 선택할게요. 소연아, 저는 제 아버지를 선택해요. 당신들 집안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해요. 우미라가 냉소를 던졌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우리 같은 집안 다시 못 만나요.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좋은 집안에 있으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집안에요. 소연이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연이는 우미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새아빠 주제라고 하셨죠? 제 아빠는 주제를 넘은 적이 없어요. 항상 제자리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게 진짜 아빠예요. 혈연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소연이는 가방을 들고 룸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우미라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소연이는 분홍고래 가방고리를 가방에 다시 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가족이 있어. 진짜 가족이.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우산 없이 그냥 걸었어요. 비를 맞으면서요. 시원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수 씨였어요. 소연아, 어디야? 비 온다던데. 아빠, 나 지금 가고 있어요. 곧 도착해요. 우산 있어?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조금만 걸으면 돼요. 바보, 감기 걸리겠다. 내가 데리러 갈게. 거기 서 있어. 아빠, 괜찮아요. 내가 괜찮지 않아. 기다려. 20분 뒤 동수 씨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거였어요. 아빠, 왜 비 맞고 서 있어? 바보야. 동수 씨는 소연이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소연이는 그 우산 아래서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나 잘한 거 맞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빠, 나 무서웠어요.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한 건 아닐까 해서. 동수 씨는 소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넌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사람은 조건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만나는 거야.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 한복판에서요.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면서요. 아빠, 집 가요. 그래, 가자. 집에 가서 따뜻한 거 먹자. 소연이가 민재 가족과 결별을 선언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소연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분식집은 평소처럼 운영됐습니다. 동수 씨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소연이는 병원에서 레지던트 일과를 소화했어요. 그런데 우미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식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박동수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정 회장님 댁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받으시죠. 남자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동수 씨가 열어보니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따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녹음 파일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동수 씨도 공모했다는 혐의고요. 동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법정에서 보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따님 병원 측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레지던트가 불법 행위에 연루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동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소연아, 지금 괜찮아? 네, 아빠. 왜요? 저기, 너 병원에서 연락 안 왔어? 아직이요. 무슨 일이에요? 동수 씨는 고소장 얘기를 했습니다. 소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저쪽이 불법 침입했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들 돈도 많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고 아빠,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소연이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병원에서 문제가 되면 레지던트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소연이는 병원 인사팀에 호출됐습니다.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한소연 선생님 앉으세요. 네.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선생님이 사적인 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소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소연이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취방 무단 침입, 녹음 파일, 민재 가족의 요구까지. 과장은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불법 행위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네,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있습니다. 과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 측에서는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병원 이미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소연이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우미라가 병원까지 압력을 넣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소연이는 집에 돌아와서 동수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우리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 그게 얼마나 비싼데. 아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저쪽이 계속 압박할 거예요. 동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 여동생 다연이 서 있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어요. 언니, 이분은 우리 아는 변호사님이세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왔어요.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다연 씨로부터 사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변호사 비용을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니까요. 동수 씨와 소연이는 놀랐습니다. 다연이 설명했어요. 언니, 저도 이번 일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한 짓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었어요. 소연이는 다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다연아.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우미라 측의 고소장을 역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소연이 자취방 무단 침입 건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뒤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 양측이 모였어요. 우미라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지만 옆에 앉은 민재는 불편한 얼굴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어보니 피신청인 측이 먼저 주거 침입을 했고 신청인 측은 그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미라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은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므로 김민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해당 녹음은 회사 내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것이고 다수가 참여한 회의였습니다.
따라서 비밀 녹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는 법정입니다. 조정위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우미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변호사는 소연이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저쪽이 불리합니다. 아마 고소 취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사흘 뒤 우미라 측에서 고소를 취하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소연이 측도 역고소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죠. 김민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고소하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소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안 할래요. 이제 그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동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법적 분쟁은 끝났습니다. 민재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소연아,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행복해. 소연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문자를 지웠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연이 소연이를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언니, 오빠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네, 엄마한테도 처음으로 대들었대요. 이번 일은 너무 심했다고. 소연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늦었어. 이미 끝난 일이야. 언니, 오빠가 진짜 언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만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집안 방식만 알았으니까. 다연아, 사랑은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오빠는 마음보다 머리로 생각했어. 그게 문제였어.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 부럽더라고요. 응, 우리 아빠 최고지.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언니처럼 마음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소연이는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넌 착하니까. 그날 저녁 소연이는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동수 씨가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어요. 아빠 나왔어요. 왔어? 배고프지? 떡볶이 금방 돼. 소연이는 카운터에 앉아서 동수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익숙한 손놀림, 능숙한 뒤집기. 그 모든 게 편안했어요. 아빠, 응? 아빠한테는 나 어떤 사람이에요? 동수 씨는 뒤집개를 놓고 소연이를 봤습니다. 뭔 소리야? 넌 내 딸이지. 피도 안 섞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내가 12살 때부터 지켜봤어. 내가 우는 것도,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다 봤어.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같이 살았어. 그게 가족이지. 피가 뭔 소용이야. 소연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나도 너 만나서 행운이야.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내 엄마 만난 거고, 두 번째가 널 딸로 둔 거야. 소연이는 일어나서 동수 씨를 껴안았습니다. 동수 씨도 소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몇 달이 흘렀습니다. 2024년 봄 소연이는 레지던트 3년차가 됐어요. 어느덧 후배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됐고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의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수 씨는 여전히 분식집을 운영했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가게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소연아, 가게 이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야, 너도 같이 정해야지.
우리 가게잖아. 둘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소연이가 문득 말했어요. 아빠, 분홍고래는 어때요? 분홍고래? 네, 제가 처음 아빠 만났을 때 받은 그 가방골이요. 그게 시작이었잖아요. 동수 씨는 웃었습니다. 좋아. 분홍고래로 하자. 일주일 뒤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분홍고래 분식. 간판 한쪽에는 작은 분홍고래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오픈 첫날 소연이는 당직이 없는 날을 맞춰서 가게에 왔습니다. 아빠, 내가 오늘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넌 쉬어. 아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새 출발하는 날인데. 소연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도 닦고 메뉴판도 정리하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간판 바뀌었네요? 네, 오늘부터 새 출발입니다. 분홍고래, 이름 귀엽네요. 손님들은 새 이름을 재미있어 했고 음식 맛은 여전히 좋았어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저녁 무렵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었어요. 딸아이는 겁이 많아 보였고 엄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연이가 인사했습니다. 가족은 자리에 앉았고 주문을 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소연이는 딸아이가 계속 불안해하는 걸 눈치챘습니다. 얘가 낯을 좀 가려서요. 소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소연이는 주방으로 가서 동수 씨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음식이 나왔고 가족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1어제 시도 연계속 편집 썼을 때 소연이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기,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엄마가 봉투를 열자 작은 분홍고래 가방고리가 들어 있었어요. 새 거였습니다. 저희 가게 이름이 분홍고래거든요. 작은 기념품이에요. 딸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이거 예쁘다. 그래. 고맙습니다, 사장님. 엄마가 인사했고 딸아이는 분홍고래를 꼭 쥐고 나갔습니다. 소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아빠, 제가 어릴 때 받은 것처럼 저 아이도 기억할까요? 그럼 기억하지. 너처럼. 그날 밤 손님이 다 가고 문을 닫았을 때 소연이와 동수 씨는 카운터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빠, 오늘 피곤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오늘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 네, 새로운 시작 같아서요. 나쁜 일도 있었지만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동수 씨는 소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너 정말 잘 컸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다 해주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내가 스스로 큰 거야. 소연이는 가방에서 자기 분홍고래 가방고리를 꺼냈습니다. 15년 가까이 가지고 다닌 그것을요. 아빠, 이거 보세요. 이제 정말 낡았죠? 그러게, 실도 풀렸네. 근데 나는 절대 안 버릴 거예요. 이게 우리 시작이잖아요. 응, 맞아. 소연이는 가방고리를 다시 가방에 달았습니다. 아빠, 나중에 내가 전문이 되면 제 병원 열 거예요. 병원? 네, 작은 소아과 의원이요. 그리고 이름은 분홍고래 소아과로 할 거예요. 동수 씨는 웃었습니다. 좋아. 그때 되면 내가 간판 달아줄게. 진짜요?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창 밖으로는 봄밤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간이 또 흘러 2025년 가을이 됐습니다.
소연이는 드디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소아과 전문의가 됐어요. 전문의 가운을 처음 입던 날 소연이는 동수 씨를 병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빠, 여기에요. 와, 넓다. 동수 씨는 병원 복도를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소연이는 동수 씨를 자기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제 진료실이에요. 와, 우리 딸 진료실이네. 책상 위에는 소연이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있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소연. 그리고 책상 모서리에는 작은 분홍고래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저거 뭐야? 아, 다연이가 선물로 줬어요. 제 상징이래요. 다연이? 그 민재 여동생? 네, 가끔 연락해요. 착한 친구예요.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는 가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분홍고래 가방골이었습니다. 여전히 낡았지만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제 부적이에요. 힘들 때마다 이거 보면 힘이 나요. 그래, 잘했어. 그날 진료가 끝나기 직전 한 엄마가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왔어요. 아이는 고열로 떨고 있었고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소연이는 침착하게 아이를 받아 진찰했습니다. 열은 높았지만 다행히 위급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적절한 처치를 했고 아이는 안정됐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열 내릴 거예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엄마는 그제야 안도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연이는 엄마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네. 갑자기 열이 너무 높아져서 제가 혼자 키우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키우시는구나. 대단하세요. 대단하기는요. 항상 불안해요. 혹시 제가 뭘 놓친 건 아닌가? 혹시 나쁜 엄마인 건 아닌가? 소연이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달려오신 것만 봐도 좋은 엄마세요.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해요. 엄마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는 문득 어릴 적 자기 엄마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동수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는 호전이 되어 약을 받아 집으로 갔습니다. 소연이는 진료실을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죠? 그리고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죠? 소연이는 가운 주머니에서 분홍고래 가방고리를 꺼내 만졌습니다. 그 순간 후배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기 복도에서 떨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응? 어디? 소연이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초등학생쯤 되는 여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이는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얘야, 어디 아파?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아이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도와줄게. 한참 후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가서 저 혼자 기다려야 해요. 그랬구나. 무서웠겠다. 네. 그리고 저 오늘 학교에서 가방고리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사주신 건데. 소연이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전 자기 모습 같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소연이는 진료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홍고래 가방고리 몇 개가 있었어요. 분식집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소연이는 하나를 들고 아이에게 돌아왔어요. 자, 이거.
선생님이 줄게. 이게 뭐예요? 분홍고래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용기가 생겨. 선생님도 어릴 때 받았거든.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있잖아. 가방고리는 잃어버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가방고리가 아니라 그걸 준 사람의 마음이거든. 너희 엄마도 그 마음으로 사주신 거야. 아이는 분홍고래를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 씨 집으로 돌아온 소연이는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예전에 저 같은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 네, 그 아이한테 분홍고래 줬어요. 아빠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동수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분식집 간판에 쓰인 분홍고래 글자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서류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문은 언제나 안에서 열립니다. 억지로 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